자, 오늘은 C++ 동시성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볼 건데요. 이게 잘 쓰면 정말 강력하지만 잘못하면 그야말로 혼돈이거든요. 어떻게 이 혼돈을 질서로 바꿀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입니다. 병렬 처리가 왜 필요한지부터 시작해서 스레드를 다루는 법, 그리고 공유 데이터의 위험성과 그걸 막는 방법, 마지막으로 고급 도구들까지 차근차근 짚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이죠. 왜 우리가 굳이 이 복잡한 동시성이라는 걸 알아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컴퓨터 성능을 100% 끌어내기 위해서죠. 요즘 나오는 비디오 게임들 한번 보세요. 그래픽 렌더링 하면서 동시에 물리 엔진 돌아가고 수많은 적들 AI가 각자 움직이잖아요. 이 모든 게 끊김없이 동시에 일어나야 하죠. 바로 이게 동시성의 힘입니다. 요즘 CPU들은 코어가 여러 개잖아요. 이게 다 병렬 처리를 위해서거든요. C++에 보면 하드웨어 컨커런시라는 함수가 있는데 이걸 딱 실행하면 당신 컴퓨터는 이만큼의 작업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 숫자만큼요. 원래 C++ 프로그램은 딱 한 명의 일꾼, 그러니까 메인 스레드로 시작해요. 혼자서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스티디 트레드를 쓰면 우리가 새로운 일꾼들을 계속 고용해서 팀을 만들 수 있어요. 여러 명이서 일을 나눠서 하니까 훨씬 빨라지겠죠. 자, 이렇게 일꾼을 부르는 건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일꾼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스레드의 생명 주기를 신경 쓰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그냥 뻗어버릴 수 있거든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새로 만든 스레드, 즉 일꾼은 두 가지 운명 중 하나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꼭 정해줘야 해요. 하나는 join, 그러니까 일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detach, 이제부터 너 알아서 해 하고 그냥 보내버리는 거죠. 이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만약 join 또 detach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프로그램 전체가 그냥 터져버립니다. std terminate가 호출되면서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스레드의 운명은 반드시 명시적으로 우리가 정해줘야 합니다. 아주 중요한 규칙이죠. 다행히도 C++도 계속 발전하고 있죠. C++20에 stdjthread라는 아주 똑똑한 녀석이 등장했어요. 이 친구는 우리가 깜빡하고 조인하는 걸 잊어버려도 자기가 사라질 때 알아서 조인을 호출해줍니다. 덕분에 이런 어이없는 충돌을 막을 수 있게 된 거죠. 훨씬 안전해졌어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위험한 구간입니다. 동시성 프로그래밍의 심장부이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곳이죠. 바로 여러 스레드가 하나의 데이터를 동시에 건드리려고 할 때 그때 벌어지는 아수라장을 들여다볼 겁니다. 이런 상황을 바로 경쟁 상태, 즉 레이스 컨디션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스레드들이 서로 경쟁하는 건데 문제는 누가 이길지 예측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스레드가 간발의 차로 먼저 데이터를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 결과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이 경쟁 상태가 얼마나 어이없는 결과를 만드는지 한번 실제로 보시죠. 여기 값이 5인 카운터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 스레드가 이걸 공유하고 있어요. 먼저 스레드 1이 이 값을 읽습니다. 아, 5구나 하고 기억해두죠. 그런데 스레드 1이 여기에 1을 더해서 결과를 쓰기, 바로 그 찰나에 운영체제가 스레드 2에게 CPU를 넘겨줍니다. 스레드 2도 카운터를 봐요. 아직 값이 바뀌지 않았으니 당연히 5라고 읽겠죠. 이제 다시 스레드 1 차례가 됐어요. 아까 자기가 읽었던 5에 1을 더해서 자, 이제 6이다 하고 카운터에 6을 씁니다. 문제는 스레드 2예요. 스레드 2는 스레드 1이 값을 바꾼 걸 전혀 몰라요.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값, 즉 5에다가 1을 더해서 똑같이 6을 덮어 써버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죠? 최종 값은 6입니다. 분명히 덧셈을 2번 했는데 결과는 7이 아니라 6이에요. 덧셈 한 번이 그냥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데이터 경쟁이고 이런 버그는 진짜 찾기도 고치기도 너무 힘듭니다. 자, 그럼 이 경쟁 상태라는 무시무시한 괴물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우리에겐 무기가 필요합니다. C++에서 이럴 때 쓰는 가장 기본적인 무기가 바로 스테드 뮤텍스입니다. 뮤텍스가 뭐냐면 상호 배제, 뮤추얼 익스클루전의 약자인데요. 쉽게 말해서 화장실 열쇠 같은 거예요. 한 번에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죠. 어떤 스레드가 공유 데이터를 만지기 전에 이 뮤텍스라는 열쇠로 문을 잠그는 거예요. 그럼 다른 스레드들은
그 스레드가 나와서 열쇠를 반납할 때까지 꼼짝없이 밖에서 기다려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이렇게 직접 하는 거예요. 중요한 코드, 그러니까 임계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lock 함수를 부르고 일이 끝나면 unlock 함수를 부르는 거죠. 간단하죠? 근데 여기에 아주 위험한 함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락을 하고 나서 언락을 하기 전에 코드 중간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언락 코드는 실행되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럼 그 뮤텍스는 영원히 잠긴 상태로 남게 됩니다. 다른 스레드들은 아무도 그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C++ 개발자들은 이런 실수를 막기 위해 더 똑똑한 방법을 씁니다. 바로 스테디 락코 가드죠. 이건 RAI라는 C++의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이용하는데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 락크 가드 객체를 만들기만 하면 그 순간 뮤텍스가 자동으로 잠겨요. 그리고 이 객체가 사라질 때, 예를 들어 함수가 끝나거나 예외가 발생해서 스코프를 벗어날 때 자동으로 언락을 해주는 걸 보장합니다. 정말 안전하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섹션인데요. 우리가 경쟁 상태라는 용어를 잡았더니 더 무서운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데드락, 우리말로는 교착 상태라고 하죠. 이건 뭐냐면 스레드들이 서로가 가진 걸 달라고 하면서 아무도 양보하지 않고 영원히 멈춰버리는 그런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테드락, 말만 들어도 무섭지만 사실 아무 때나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이는 이 4가지 조건이 정말 우연히도 동시에 딱 맞아 떨어져야만 발생합니다. 이 조건들이 서로 맞물리면서 스레드들이 네가 먼저 놔야 나도 놓지 하면서 끝없는 기다림의 고리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락을 항상 정해진 순서대로만 잡는 거죠. A 다음에 B 이런 식으로요. 절대 그 순서를 어기지 않은 겁니다. 아니면 더 좋은 방법은 C++ 17에 추가된 스테디 스코프드 락을 쓰는 거예요. 얘는 여러 개의 뮤텍스를 한 번에 데드락이 절대 발생하지 않게 아주 안전하게 잠가주는 똑똑한 도구입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동시성은 최신 하드웨어의 성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정말 강력한 힘입니다. 하지만 그 힘에는 보셨다시피 상당한 복잡성과 책임이 따르죠. 프로그램의 안전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C++에는 이미 훌륭한 도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도구들을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C++로 개발하다 보면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여러 작업이 동시에 돌아가는데 서로 엉키면서 예측도 못한 버그가 터지는 상황 말이에요. 오늘은 C++이 제공하는 강력한 동시성 도구들을 가지고 이 혼돈 속에서 어떻게 질서를 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동시성 프로그래밍의 핵심 질문이죠. 제각각 움직이는 스레드들을 어떻게 하면 서로 방해하지 않고 마치 하나의 잘 짜인 오케스트라처럼 조화롭게 협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대기 방법부터 시작해서요. 정교한 아키텍처 패턴까지 그 해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스레드끼리 직접 신호를 주고받는 아주 기본적인 방법에서 시작해서요. 이벤트나 어떤 결과값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잡한 비동기 패턴,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스템 전체를 동시성 관점에서 설계하는 액터 모델까지 쭉 훑어볼 겁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보죠. 내 코드에서 스레드 A가 스레드 B의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 여러분은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이걸 그냥 스레드들의 대기실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예를 들어 식당에서 웨이터가 주방에서 요리가 완성되길 기다리는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컨디션 베리어블은 주방에서 음식 나왔습니다 하고 울리는 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특히 한쪽 스레드가 데이터를 만들 때까지 다른 쪽 스레드가 효율적으로 기다려야 하는 생산자, 소비자 문제 같은 곳에서 정말 유용하게 쓰입니다.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선택지가 나옵니다. Notify 1과 Notify All. 벨을 눌렀을 때 웨이터 한 명만 부를 것이냐 아니면 대기 중인 모든 웨이터를 부를 것이냐의 문제죠. Notify 1은 효율적이지만 만약 호출된 그 웨이터가 무슨 일이 생겨서 음식을 못 가져가면 다른 웨이터들은 영원히 기다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반면에 Notify All은 안전하긴 한데 필요 없는 웨이터까지 전부 깨워서 우르르 몰려드는 이른바 Thundering Herd 현상을 일으켜 성능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바로 성능과 안정성 사이의 트레이드오프인 셈이죠.
세마포어는요, 비유하자면 아주 인기 많은 화장실에 열쇠가 몇 개 없는 상황 같은 거예요. 스레드들은 에콰이어를 호출해서 열쇠를 받으려고 시도하고 열쇠가 없으면 밖에서 줄 서서 기다리는 거죠. 볼일을 다 본 스레드가 릴리즈로 열쇠를 반납하면 그제야 기다리던 다음 스레드가 열쇠를 받아서 들어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리소스에 한 번에 접근할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를 정확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자, 베리어와 레츠의 차이는 이 비율을 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매 바퀴를 돌 때마다 출발선에 다시 모여서 다 같이 출발하는 것, 이건 베리어예요. 계속 재사용되죠. 반면에 로켓 발사 카운트다운은 어떻죠? 3, 2, 1, 발사 하고 나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이게 바로 레츠입니다. 재사용이 되느냐, 딱 한 번만 쓰느냐, 이게 둘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단순히 기다리는 방법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어요. 그쵸?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 보죠. 만약 다른 스레드가 어떤 계산을 끝내고 그 결과값을 내게 돌려주길 기다려야 한다면 어떨까요?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에서 엄청 복잡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그 결과물을 받아와야 하는 그런 경우 말이에요. 바로 이럴 때 쓰는 게 스테드 퓨처인데 이건 정말이지 동시성 프로그래밍의 게임 체인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스레드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멈춰서서 멍하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대신 나중에 결과물 찾으러 올게요 하는 보관증을 하나 받아두는 거죠. 이 보관증이 바로 퓨처 객체입니다. 이걸 받아두고 다른 급한 일을 처리하다가 나중에 결과가 필요해지면 그때 보관증을 내밀고 결과물을 찾아오면 됩니다. 코드의 응답성이 정말 극적으로 좋아지겠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이 퓨처라는 보관증은 소유권이 아주 엄격해서요. 딱 한 명만, 단 한 번만 결과값을 찾아갈 수 있어요. 선물 상자를 딱 한 사람만 열어볼 수 있는 것과 같죠. 근데 만약에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그 결과가 궁금하다면 어떡하죠? 모두가 그 선물 상자를 열어보고 싶어 한다면요? 바로 이럴 때를 위해서 C++가 준비해둔 게 있죠. 바로 STD Shared Future입니다. 이건 복사가 가능한 보관증이에요. 결과에 관심 있는 모든 스레드에게 결과 발표 공지문을 복사해서 나눠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각 스레드는 자기가 받은 공지문을 보고 언제든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죠. 덕분에 하나의 비동기 작업 결과를 여러 곳에서 아주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 손에 퓨처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쥐어졌습니다. 이 기본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요? 마치 오케스트라의 여러 악기들을 지휘해서 하나의 교향곡을 만들어내듯이 복잡하게 얽힌 비동기 작업들을 멋지게 엮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자의 클릭이나 입력에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UI 애플리케이션 같은 곳에서는 이런 non-blocking 방식이 거의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죠. 이 non-blocking UI 로그인 예시를 한번 보세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사용자 인증을 비동기로 시작하고 퓨처를 받아요. 그리고 바로 .den을 붙여서 나중에 인증이 끝나면 그 결과로 사용자 정보를 가져와 라고 다음 할 일을 예약해 두는 겁니다. 또 .den을 붙여서 사용자 정보를 가져오면 그걸로 UI를 업데이트해 라고 다음 작업을 또 연결하고요. 마치 도미노처럼 앞선 작업이 끝나야만 다음 작업이 착착 진행되는 구조죠. 이 모든 과정 동안 UI 스레드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사용자 입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처리해야 할 비동기 작업이 여러 개라면 어떨까요? 예를 들어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시에 데이터를 긁어와야 한다고 해보죠. 모든 사이트의 데이터가 다 도착해야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다면 when어를 쓰면 됩니다. 반대로 여러 미러 서버 중에 가장 먼저 응답하는 한 곳의 데이터만 있으면 된다면 그럴 땐 when any를 쓰면 되겠죠. 이런 도구들 덕분에 다 됐나? 아직인가? 하고 계속 물어보는 비효율적인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는 스레드들이 서로를 기다리게 만드는 여러 방법에 집중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예 생각의 틀을 바꿔보죠. 이런 기다림 자체를 최소화하는 동시성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아예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많은 동기화 문제를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입니다. 왼쪽 그림을 한번 보세요. 공유된 데이터 하나를 두고 여러 스레드가 서로 차지하려고 아웅다웅 싸우는 모습이죠. 락을 걸었다가 풀었다가 여기서 데드락이나 경쟁 상태 같은 온갖 골치 아픈 문제가 다 생깁니다. 그런데 오른쪽은 어떻습니까? 각자 독립적인 공간에서 자기 할 일 하다가 필요할 때 서로에게 편지를 보내듯이 메시지를 전달할 뿐이에요. 공유하는 데이터 자체가 없으니까 싸울 일도 없는 거죠.
훨씬 평화롭고 간단하지 않나요? 이런 메시지 전달 패러다임을 아주 멋지게 구체화한 것이 바로 액터 모델입니다. 시스템의 모든 구성 요소를 독립적인 액터로 보는 거예요. 각각의 액터는 자기만의 상태 정보, 자기만의 작업 스레드, 그리고 메시지를 받는 우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와는 오직 이 우편함을 통해서만 소통해요. 다른 액터의 상태를 직접 건드리는 건 절대 금지고 그냥 이것 좀 처리해주세요 하고 메시지를 보낼 뿐입니다. 이 ATM 예시를 보면 액터 모델이 얼마나 명확하고 깔끔한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UI 액터는 사용자에게 카드를 받아서 로직 액터에게 카드 들어왔음 하고 메시지를 보내요. 그럼 로직 액터는 그 메시지를 받고 은행 액터에게 핀 확인 요청 메시지를 보내죠. 은행 액터가 처리하고 핀 정상 메시지를 돌려주면 로직 액터는 그걸 받아서 다시 UI 액터에게 현금 인출하세요 메시지를 보냅니다. 보세요. 각 액터는 자기 역할만 딱 수행하고 메시지로 협력할 뿐 서로의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전혀 알 필요가 없어요. 정말 깔끔하죠? 자, 이렇게 C++의 동시성 툴킷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컨디션 베리어블이나 세마포러처럼 스레드를 아주 미세하게 직접 제어하는 도구부터 퓨처와 닷댄을 이용해서 복잡한 비동기 흐름을 만들어내는 중간 단계의 추상화, 그리고 액터 모델이라는 시스템 전체를 설계하는 높은 수준의 아키텍처 패턴까지 이제 여러분은 어떤 동시성 문제든 해결할 수 있는 완벽한 장비 세트를 갖추신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다양한 동시성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만능 도구란 없다는 점입니다. 여러분이 만들려는 시스템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지에 따라 가장 적절한 도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뛰어난 개발자의 역량이겠죠. 자, 이제 이 모든 도구를 손에 쥔 여러분은 어떤 멋진 동시성 시스템을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오늘의 깊이 있는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로 멀티스레드 프로그래밍, 생각만 해도 좀 머리가 아프시죠? 여러 스레드가 뒤엉켜서 돌아가는 걸 보고 있으면 정말 혼돈 그 자체일 때가 많은데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C++ 메모리 모델이라는 아주 강력한 도구가 있거든요. 이 도구를 잘 쓰면 이 혼돈의 질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 모든 동시성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하나의 문서를 수정하려고 달려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바로 경합 조건이라는 아주 골치 아픈 녀석이 등장합니다. 스레드들이 서로 먼저 데이터를 차지하려고 경쟁하다가 결국 데이터는 뒤죽박죽 엉망이 되고 말죠. 프로그램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첫 번째로 이 멀티스레딩의 혼돈이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혼돈을 잡는 대표적인 무기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뮤텍스. 이건 뭐랄까 좀 무식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에요. 화장실에 사용 중 팻말 걸고 문 잠그는 거랑 똑같죠. 한 스레드가 쓰고 있으면 다른 애들은 그냥 밖에서 기다리는 겁니다. 반면에 원자적 연산, 즉 아토믹은 훨씬 더 세련되고 정교한 방식입니다. 연산 자체가 순식간에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일어나게 만드는 거죠. 지금부터는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 바로 이 원자적 연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아토믹, 즉 원자적이라는 건 말 그대로예요.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 연산은 그냥 한 덩어리입니다. 시작하면 끝을 봐야 돼요. 중간에 누가 끼어들 틈이 전혀 없는 거죠. 성공 아니면 실패, 딱 둘 중 하나의 상태만 존재합니다. 어중간한 진행 중 상태는 없어요. 자, 화면을 보세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스레드 A가 값이 오네? 하고 읽어요. 거의 동시에 스레드 B도 오네? 하고 읽죠. 그리고 A가 1을 더해서 6을 딱 썼는데 그 사이에 B도 자기가 읽었던 5에 1을 더해서 6을 덮어 써버리는 거예요. 결과는요? 7이 나와야 하는데 6이 나왔죠. 스레드 A의 작업은 그냥 공중분해된 겁니다. 끔찍하죠? 하지만 원자적 연산을 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스레드 A가 5를 6으로 바꾸는 그 한 덩어리의 연산을 하는 동안에는 스레드 B는 그냥 기다려야 해요. 접근 자체가 안 되거든요. A의 일이 완벽하게 끝나고 나서야 B가 이제 6이구나 하고 읽어서 7로 바꾸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우리가 원했던 결과가 나옵니다.
다행히 C++에서는 이걸 아주 쉽게 쓸 수 있게 어토믹이라는 헤더에 다 준비해 두었어요. 간단한 플래그부터 정수, 포인터까지 다양한 타입을 원자적으로 만들 수 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어토믹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하드웨어 레벨에서 락 없이 빠르게 동작하는지 이걸 락프리라고 하거든요. 그걸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즈 락프리 함수로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이건 습관처럼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본기를 다졌고요. 이제부터 C++ 메모리 모델에 꽂히자 솔직히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바로 메모리 순서의 규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 스레드의 작업이 다른 스레드에게 언제 어떻게 보이게 되는지를 결정하는 규칙입니다. happens before. 이름이 좀 직관적이죠? 우리말로는 선행관계라고 하는데 이게 C++ 동시성 세계의 절대적인 법칙 같은 겁니다. A라는 일이 B라는 일보다 먼저 일어났고 A의 결과는 B에게 반드시 보여야 한다. 이걸 보장해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이 없으면 스레드 간의 대화는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버립니다. 이 메모리 순서를 안다는 건 단순히 버그를 피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컴파일러와 CPU가 코드를 재배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직접 제어해서 안전성과 성능, 이 두 마리 토끼 사이에서 아주 정교한 줄타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C++에는 이 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조절 손잡이가 있어요. 제일 약한 손잡이는 메모리 오더 릴렉스드. 이건 그냥 원자성만 지켜줘. 순서는 내 알바 아냐 하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일하는 독립적인 작업자들 같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짝꿍이 바로 릴리스랑 어콰이어입니다. 이건 정말 릴레이 경주 비유가 딱이에요. 한 주자, 즉 스레드가 릴리스로 바통을 넘기면 자기가 달렸던 모든 기록, 즉 메모리 작업들이 바통에 담겨요. 그리고 다음 주자가 어콰이어로 그 바통을 받아야만 그 기록들을 볼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하고 비싼 손잡이, 메모리 오더 시크크이스트. 이건 그냥 모두 다 한 줄로 서 하는 것과 같아요. 모든 스레드가 단 하나의 거대한 시간 순서를 따르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규칙이죠. 당연히 성능 희생은 가장 큽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릴리스 어콰이어 쌍을 가장 많이 쓰게 됩니다. 한쪽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방출, 릴리스하고 다른 쪽에서 그걸 안전하게 획득, 어콰이어하는 이 패턴이 스레드 간의 데이터 공유를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약속, 즉 동기화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죠.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이제 이 복잡한 개념들이 실제 코드, 특히 고성능 동시성 자료 구조를 만들 때 어떻게 빛을 발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레드 세이프한 자료 구조를 만든다는 건 몇 가지 목표가 있어요. 첫째, 데이터가 업데이트되는 어중간한 상태를 절대 다른 스레드가 봐서는 안 되고요. 둘째, 예외가 터져도 데이터가 깨지면 안 되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락을 걸더라도 그 범위를 정말 최소화해서 스레드들이 서로 발목 잡고 기다리는 시간을 줄여야 합니다. 이게 성능의 핵심이에요. 아주 흔한 예시를 들어볼게요. 큐를 만드는데 데이터를 넣는 쪽과 빼는 쪽의 성능을 높이려고 각각 다른 락을 걸었어요. 똑똑한데? 싶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큐의 데이터가 딱 하나 남았을 때, 그때 데이터를 넣으려는 스레드와 빼려는 스레드가 동시에 달려들면 이 마지막 하나를 두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 데이터가 깨져버리죠. 이 문제에 대한 정말 우아한 해법이 있습니다. 바로 더미노드라는 기법인데요. 처음부터 큐에 아무 데이터도 없는 텅 빈 노드를 하나 끼워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데이터를 넣는 작업은 항상 꼬리 쪽에서만 일어나고 빼는 작업은 머리 다음 노드를 가져오는 식으로 작동해서 서로 다른 노드를 건드리게 됩니다. 절대 충돌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정말 기발하지 않나요? 어떤 자료 구조를 선택하느냐도 성능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진트리 같은 건 구조를 바꾸려면 맨 위 루트 노드부터 건드려야 할 때가 많아요. 이건 사실상 전체에 락을 거는 거나 마찬가지라 병목이 되기 쉽죠. 반면에 해시 테이블을 보세요. 데이터가 여러 개의 다군이, 즉 버킷에 나뉘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각 바구니마다 따로 락을 걸 수 있어요. 훨씬 많은 스레드가 동시에 작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노력의 목표는 이 한 문장으로 귀결됩니다. 공유하는 데이터는 최소화하고 스레드들이 진짜로 동시에 일하는 시간을 최대화하자. 이게 동시성 설계의 대원칙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다시 짚어볼까요? 첫째, 원자적 연산은 데이터 경합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방패입니다. 둘째, 메모리 순서는 성능과 안전 사이를 조절하는 여러분의 컨트롤러고요. 셋째, 고성능을 원한다면 락은 최대한 잘게 쪼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시 테이블처럼 데이터를 자연스럽게 나눠 담을 수 있는 구조가 동시성 환경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이 모든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이 다음에 만들 프로그램에서 데이터의 정확성을 절대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연 어디까지 메모리 순서를 느슨하게 풀어 최고의 성능을 짜낼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야말로 여러분을 진정한 동시성 프로그래밍 전문가로 만들어줄 겁니다. 고성능 동시성 프로그래밍, 다들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텐데요. 오늘 바로 그 신화의 껍질을 벗겨내고 그 깊고 깊은 세계로 함께 다이빙해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동시성 프로그래밍의 기술은 단순히 스레드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서와 메모리 간의 조용하고 빠른 대화를 관리하는 것이다. 이 말이 정말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파헤쳐 볼 숨겨진 문제들이 바로 이 조용한 대화 속에 있거든요.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분명히 일을 더 시키려고 스레드를 늘렸는데 어라? 프로그램이 오히려 더 느려져요. 정말 답답한 노릇이죠. 그 해답 사실 우리 코드 표면 바로 아래 아주 깊은 곳에 숨어 있습니다. 보통은 락을 쓰는 걸로 시작하죠. 이해하기는 간단하니까요. 근데 이건 교착 상태나 병목 현상 같은 문제를 일으키기 딱 좋잖아요. 그래서 락풀이로 가야겠다. 이게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빙산의 일각이에요. 락풀이의 진짜 단점은 훨씬 더 교묘하고 깊숙한 곳에 숨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문제들, 그러니까 빙산의 수면 위로 드러난 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스레드 두 개가 서로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교착 상태, 또 하나의 락을 차지하려고 여러 스레드가 줄을 서는 경합, 심지어 락을 쥐고 있던 스레드 하나가 멈춰버리면 데이터 전체가 망가질 수도 있고요. 바로 이런 고전적인 골칫거리들 때문에 우리가 블로킹을 피해야 할 다른 방법을 찾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락프리의 약속입니다. 원자적 연산을 기반으로 해서 아예 막히는 일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이 논블로킹 데이터 구조의 강력한 가능성 말이죠. 가장 기본적인 단계가 바로 이 장애물 없음, obstruction free인데요. 이건 뭐냐면 나 빼고 다 멈추면 나는 내 일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작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바쁘게 돌아가는 시스템에선 거의 쓸모가 없겠죠?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진짜 락프리입니다. 이건 훨씬 강력해요. 누가 뭘 하든 상관없이 적어도 한 놈은 반드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걸 보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경쟁이 치열해도 시스템 전체가 멈춰서는 일은 절대 없다는 뜻이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최종 보스, 가장 강력한 보장이 바로 대기 없음, 웨이트 프리입니다. 이건 그냥 모든 스레드가 각자 자기 일을 무조건 끝낸다는 걸 보장해요. 어떤 스레드도 소외되거나 굶주리지 않는 그야말로 꿈의 경지죠. 물론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제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수면 아래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우리가 락이라는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빙산의 본체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첫 번째 숨겨진 위험이 바로 캐시 핑퐁입니다. 이게 뭐냐면 한쪽 코어에 있는 스레드가 데이터를 딱 수정하잖아요. 그럼 그 변경 사항이 시스템 버스를 타고 다른 모든 코어의 캐시에게 알려져야 해요. 야, 니네가 가진 그 데이터 이제 연날 거야 하고요. 이 소식이 전파되는 동안 다른 코어들은 뭘 할까요? 그냥 멍하니 멈춰서 기다려야 합니다. 엄청난 낭비죠. 하지만 진짜 교활한 녀석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거짓 공유, false sharing이라는 건데요. 여기서부터 정말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스레드들이 서로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다른 데이터를 쓰고 있는데도 방금 말한 캐시 핑퐁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드릴게요. CPU는 메모리에서 데이터를 가져올 때 캐시 라인이라는 덩어리 단위로 가져옵니다. 보통 64바이트 정도 되죠. 그런데 운이 나쁘게도
A 스레드가 쓰는 카운터 A랑 B 스레드가 쓰는 카운터 B가 바로 이 같은 캐시 라인 덩어리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A가 카운터 A 값을 1 올리면 CPU는 이 덩어리 전체가 바뀌었다고 선언해버려요. 그럼 B는 자기가 쓰던 카운터 B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덩어리가 총체로 무효화됐으니 다시 메모리에서 읽어와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내용물이 아니라 그릇을 두고 싸우는 꼴입니다. 그럼 이 어이없는 싸움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로 패딩이죠. 두 변수 사이에 의미 없는 공간, 그러니까 솜을 채워 넣는 것처럼 패딩을 넣어서 아예 서로 다른 캐시라인 덩어리에 들어가도록 강제로 떼어먹는 겁니다. 코드를 프로파일링해서 이런 충돌 지점을 찾고 패딩을 넣고 성능이 정말 올라갔는지 측정해 보는 거죠. 하지만 락프리 코드에는 또 다른 거대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메모리 관리 문제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한 스레드가 데이터 구조에서 어떤 노드를 이제 이거 필요 없어 하고 지웠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다른 스레드가 그 노드를 막 읽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허공에 삽질하는 거죠. 잘못하면 프로그램 전체가 터져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을 막기 위해 위험 포인터나 참조 카운팅 같은 아주 복잡한 기법들이 사용됩니다. 스레드가 나 지금 이 노드 쓸 거야 라고 미리 팻말을 붙여두거나 몇 명이 이 노드를 보고 있는지 숫자를 세는 방식이죠. 하지만 짐작하시겠지만 이런 기법들 자체도 상당한 비용과 복잡성을 통발합니다. 정말 쉬운 게 하나도 없죠. 자, 지금까지 수면 아래의 위험한 암초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걸 알고 있는 우리는 대체 어떻게 더 나은 동시성 시스템을 설계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는 전략의 영역입니다. 가장 먼저 고민해야 할 건 이를 어떻게 나눌 것인가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데이터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나눠주거나 퀵소트처럼 문제를 계속 더 작은 문제로 재규적으로 나누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공장 라인처럼 각 스레드가 작업의 한 단계만 책임지는 파이프라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 성능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법칙이 있습니다. 바로 암달의 법칙이죠. 아주 간단해요. 가장 느린 녀석이 전체 속도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90%의 작업을 수백 개의 코어로 병렬 처리해도 나머지 10%가 혼자서 순차적으로 돌아가야 한다면 우리 프로그램은 절대 10배 이상 빨라질 수 없습니다. 이게 현실의 벽이죠. 마지막으로 과잉 구독의 함정을 피해야 합니다. 스레드는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CPU 코어 개수보다 훨씬 많은 스레드를 만들어버리면 운영체제는 이 스레드들 사이를 왔다 갔다 전환해주느라 정신이 없어져요. 일하는 시간보다 자리 바꾸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 셈이죠. 이건 오히려 성능을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한 이 깊은 바닷속 여정에서 건져 올린 핵심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볼까요? 기억하세요. 락은 간단하지만 교착 상태와 경합이라는 대가가 따릅니다. 락프리는 확장성을 주지만 그 이면엔 훨씬 깊은 복잡성이 숨어 있죠. 그리고 성능의 핵심은 결국 스레드가 메모리 캐시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 특히 소리 없이 성능을 갉아먹는 거짓 공유는 반드시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을 측정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프로파일링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실이에요. 결국 이 모든 이야기, 락이든 원자적 연산이든 거짓 공유든 전부 캐시라는 전쟁터에서 벌어지는 데이터 접근 관리 전쟁인 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레드를 위해 코드를 짜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스레드들이 공유하는 메모리를 위해 코드를 짜고 계신가요? 관점을 바꾸는 순간 보이지 않던 성능의 문이 열릴 겁니다. 스레드의 논리를 넘어 그들이 공유하는 데이터의 물리적 배치까지 고민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시성 프로그래밍의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C++ 고급 멀티스레딩. 이름만 들어도 좀 복잡하게 느껴지시죠? 하지만 오늘 저와 함께라면 현대 C++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강력하면서도 까다로운 이 기술을 제대로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바로 핵심 질문부터 던져보죠. 아니, 분명히 프로그램을 더 빠르게 만들려고 스레드를 추가했는데 왜? 대체 왜?
오히려 성능이 엉망이 되는 걸까요?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왼쪽을 보세요. 단순하게 만든 스레드 풀은요. 할 일이 없는데도 계속 일거리 없어? 일 없어? 하고 물어보면서 CPU를 100%까지 써버려요. 정말 비효율적이죠. 반면에 오른쪽처럼 잘 설계된 스레드 풀은요. 조용히 잠자고 있다가 새로운 작업이 들어왔다는 신호가 올 때만 딱 깨어나서 일을 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성능을 결정하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CPU 100% 문제는 그냥 맛보기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진짜 지뢰밭으로 들어갑니다. 동시성 프로그래밍을 포기하게 만드는 바로 그 두 가지 아주 악명 높은 버그들을 만나보시죠. 첫 번째 지뢰는 바로 교착 상태, 데드락입니다. 스레드 두 개가 서로가 가진 열쇠를 달라고 하면서 영원히 꼼짝도 못하는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뭐랄까 일종의 디지털판 네가 먼저의 싸움 같은 거죠.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교활하고 잡기 힘든 녀석, 경쟁 조건입니다. 이건요, 코드의 정답이 그날 스레드들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지는 그야말로 운의 모든 걸 맡기는 프로그래밍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떨 땐 잘 되다가 또 어떨 땐 와장창 깨지는 거죠. 이 경쟁 조건이라는 게 모습도 참 다양해요. 스레드들이 서로 상의도 없이 같은 데이터를 막 고쳐서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데이터 경쟁부터 스레드가 일을 하려고 딱 봤는데 어라? 작업해야 할 데이터가 이미 사라지고 없는 그런 수명 문제까지 모두 정말 찾기 힘든 버그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요즘처럼 좋은 기능이 없던 시절엔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장인이 도구를 만들듯이 스레드를 관리하던 방법이 있었거든요. 그 방식을 한번 들여다보죠. 아까 봤던 그 CPU 100% 문제, 해법이 바로 이겁니다. 먼저 일거리를 담아두는 작업 큐를 만들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조건 변수라는 걸 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일 없는 스레드들한테 지금은 쉬어 하고 재워뒀다가 큐에 새 작업이 딱 들어오면 일어나! 일할 시간이야! 하고 깨워주는 알람 같은 역할을 합니다. 정말 똑똑하죠? 자, 근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파일 인덱싱처럼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 내내 돌아가야 하는 백그라운드 작업이 있다고 쳐요. 이걸 프로그램 끝낼 때 어떻게 깔끔하게 종료시킬 수 있을까요? 그냥 강제로 꺼버리면 데이터가 깨질 수도 있잖아요. 이럴 때 필요한 게 바로 인터럽트 가능 스레드입니다. 이건 스레드를 강제로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만 일하고 마무리 좀 해줄래? 하고 정중하게 요청하는 방식이에요. 스레드는 주기적으로 이 요청을 확인하고 안전한 시점에 스스로 작업을 정리하고 종료하는 거죠. 아주 신사적인 방법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직접 스레드를 관리하는 좀 수고로운 방법들을 봤어요. 그런데 C+17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거든요. 이 문장이 정말 중요합니다. 스레드를 관리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병렬로 실행하고 싶다는 의도만 보여주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스레드를 몇 개 만들고 작업은 어떻게 놔두고 이런 골치 아픈 고민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컴파일러한테 이거 병렬로 처리해줘 라고 말만 하면 나머지는 표준 라이브러리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건 혁명이에요. 이 코드를 보면 그 차이가 확 와닿을 겁니다. 왼쪽 보세요. 예전엔 스레드 풀 만들고 작업 하나하나 넣고 마지막에 정리까지 복잡했죠? 그런데 오른쪽 C++17에서는요. 그냥 우리가 알던 for each 함수에 std에 execution.pa 이 마법의 주문 하나만 추가하면 끝입니다. 코드가 얼마나 간결하고 또 우리의 의도가 얼마나 명확하게 드러나는지 보세요. 방금 본 그 std executionation pa 이게 바로 실행 정책이라는 것 중 하나인데요. 사실 이것 말고도 몇 가지 옵션이 더 있어요. 각각 속도와 안정성 사이에서 아주 중요한 트레이드오프가 있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시커는 그냥 순서대로 병렬 처리 안 하는 거고요. 파가 우리가 방금 본 일반적인 병렬 처리입니다. 웬만하면 이걸 쓰면 돼요. 그런데 정말 극한의 성능을 뽑아내고 싶을 때 쓰는 끝판왕이 있는데 바로 파 언시커입니다. 이건 정말 빠르지만 아주 무서운 제약 조건이 따라붙어요. 이건 정말 중요해서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파런시그를 사용한다면 그 코드 안에서는 절대로 뮤텍스 같은 동기화 장치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랬다가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정의되지 않은 동작의 세계로 빠져들게 됩니다. 아주 위험해요. 자, 이렇게 좋은 도구들이 생겼다고 해서 동시성 버그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교묘하게 숨어버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코드 속의 범인을 찾아내는 동시성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코드를 볼 때 그냥 쓱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져봐야 해요. 이 데이터는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건드릴 수 있나? 그렇다면 뭘로 보호하고 있지? 뮤텍스? 아토믹? 혹시 이 스레드가 락을 잡고 있는데 다른 스레드가 또 다른 락을 기다리면서 데드락이 생기지는 않을까? 이렇게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데 코드 리뷰만 믿을 순 없죠.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동시성 코드 테스트는 정말 골치 아픕니다. 왜냐하면 비결정적이기 때문이에요. 어제는 99번이나 성공했던 테스트가 오늘은 딱 한 번, 그것도 아주 재수없게 실패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도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고 아주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1단계, 먼저 스레드 하나로 잘 돌아가는지 보고 2단계, 여러 스레드가 동시에 데이터 넣는 것만 테스트 3단계, 이번엔 동시에 빼는 것만 테스트 마지막 4단계에서야 놓고 빼는 걸 동시에 해보는 거죠. 이렇게 단계를 나눠서 문제를 좁혀 나가야 합니다. 테스트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그냥 엄청나게 많은 자고를 때려 넣는 건데 쉽긴 하지만 버그를 잡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운이죠. 반면에 시뮬레이션이나 특수 라이브러리를 쓰는 건 훨씬 더 정교하게 버그를 찾아낼 수 있지만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고요. 결국 상황에 맞게 이 방법들을 잘 섞어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C++ 고급 멀티스레딩의 여정을 함께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여러분의 동시성 코드는 정말로 안전한가요? 아니면 그냥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건 아닐까요? 현대 C++가 우리에게 준 강력한 도구들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단순히 코드를 짜는 것을 넘어서 매 순간 버그를 의심하고 찾아내는 탐정의 시각을 갖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빠르면서도 언제나 올바르게 동작하는 견고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